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 횡재세 입법이 성사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주의 압박이 커질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횡재세 입법 여부에도 성사가 될지 이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약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은행의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걸까요? 이 횡재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어느 기사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당 횡재세로 횡재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야당이 이제 은행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현재 내놨는데요. 이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에 대해서 4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늘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54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아마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다음 달 초에 아마 이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은행권에서만 지금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조 9천억, 거의 2조 가량을 지금 올해도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기부금으로 내는 거죠, 기여금으로 내는 거죠. 징수가 예상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성사가 돼서 모아진 돈은 금융 취약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금융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 금융의 금융 소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지금 미묘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가셔갖고 여러 가지 은행권에 대해서 뭐 질타하신 발언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 정말로 민주당은 이번에 횡재세로 횡재했다. 약간의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 많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하잖아요. 그것으로 검색해봤더니 긍정적인 키워드가 약 한 13.8%, 부정이 48.4%, 중립이 37.8%였어요. 부정적인 의견 한 절반, 이제 긍정적인 의견 13.8%인데 중립이 37.8%라는 얘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도 이제 반반으로 좀 갈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오늘 은행권의 초과 이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은행들이 초과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재세 도입,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들이 자승자박한 거기 때문에 일부 도입을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평론가님의 의견을 일부 도입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신데 사실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횡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중 과세를 한다라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횡재세가 도입되게 된다면 은행주들은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될까요? 글쎄요,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이것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횡재세 이야기가 지금 특히 금융권에 시작된 게 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비판은 이제 횡재세 논란이 완전히 시작된 거고 은행마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1,000억이네 800억이네 무슨 상생 기금을 내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쓰겠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4대 금융 가운데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이 아마 가장 충격이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3분기의 영업이익이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차는 뭔가 이 혁신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이익을 내는데 은행권이 과연 혁신적인 사업으로 경영으로 사회에 공원에서 이익을 낸 거냐? 그렇지 않는 거다. 은행은 그냥 대출 이자만 많이 받아서 예대의 마진만 많이 받아서 했다는 그 인식들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체가 사회공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승자박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쓰긴 했는데 네. 은행권에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은행들이 과연 그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기여를 했느냐. 왜냐하면 저처럼 개인적으로 횡재세 일부 도입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97년도 외환위기 때 은행권을 살리기 위해서 혈세가 들어갔죠. 그 혈세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자기네 혼자 힘으로 다 살아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국민들의 그 은행에 대한 법감 정도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서 횡재세 도입 가지고 아마 그 정치권에서 상당한 11월 지금부터 아마 12월 초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시작될 겁니다. 네, 일단은 은행권 중에서도 이자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은행권 전반적으로는 사실 사회 공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외국계 은행의 이탈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소매금융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고요. 또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가게 된다면 금융권 전반에 어떤 파장이 또 있을까요? 일단 한국시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철수한 것은 한국의 소매금융을 해서 적절한 마진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철수를 했겠죠. 뭐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은행도 장사꾼인데 네. 이분들이 손해 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판단인데 사실 횡재세는 1차 대전 때 미국에서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군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횡재세를 부과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산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도입에서 실패했고 실제로 정유사에 대해서도 시도를 했었죠. 그 오일 쇼크가 났을 당시에 상당히 그 정유사들이 네. 이익이 많아지게 했는데 도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반대적인 게 있는 거죠. 또 횡재세를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횡재세를 걷었다가 초과 이익이죠. 초과 이익 네. 부담금을 걷었다가 만약에 적절하면 보전해 줄 거냐. 적절한 상황에서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좋을 때만 보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뜻인 저는 거네요. 항상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도입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은 영업 방식에 따라 다 입장이 다르죠. 예를 네. 들어서 그 시티은행처럼 소매금융 안 하고 우리는 기업금융만 도매금융하는 은행들은 뭐 큰 부담이 없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SC제일은행도 그 은행의 영업 방침이 있으니까 다를 것이고 각각의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들도 금융지주 각각의 영업 그 방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금이 세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네. 이 도입됐을 상태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지금 많은 자금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있는 게 사실 네. 은행들이 배당을 한다고 하지만 은행들도 금융 환경이 나빠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립금을 좀 쌓아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대출을 해줄 때 좀 기준을 좀 완화시키거나 네. 부실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횡재세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다만 언제든지 부실이 날 거에 대비해서 은행권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제는 금융 시스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네. 왜 미국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AIG를 국유화 시켜버렸잖아요. 네. 왜 국유화 시켰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자유경제를 부르짖는 나라에서 바로 그냥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뿌리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번 최근에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은행들 뭐 사태 났을 때 다 큰 있었죠. 은행들이 작은 네. 은행들 다 인수해주고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스위스 크레딧도 인수하고 막 이런 상태들이 네. 벌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아마 그 행정망이 안 돼갖고 등초범 못 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없다. 송금을 할 수 없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이거는 은행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뭐 어떻게 하면 다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결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금융 시스템으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횡재세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은행들이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뭔가 은행들 스스로가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꼭 네.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요. 네, 은행들 따라서도 이제 영업 방식에 따라서도 온도차가 존재를 할 것이고 은행 스스로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일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마치 지금은 은행이 공공의 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계속해서 한다면 은행주 전반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은행주가 추가 조정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은행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이 자승자박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긴 하는데 이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이 공격받는 거에 자승자박인 게 자 보십시오. 대출은 고금리를 유지합니다. 네. 저도 대출을 쓰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건 빨리 올려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질 때 예금 금리는 또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스스로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높은 연봉, 은행원들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사실은 굴림에 따른 이 사회적 지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은행 지점 폐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금융 취약 소비자 보호나 서비스에 좀 등한시한 점들. 무조건 본인들 수익성만 따진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대형 금융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네. 올해만 해도 아시겠지만 경남은행 PF 사건, 그다음에 우리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런 데서 사건 보면 이 경남은행 사건만 빼고 2019년에서 2023년 7월까지 5대 은행에서 사고 난 금액이 991억이랍니다. 네. 991억이면 근데 중요한 거는 991억에서 회수한 돈이 108억뿐이 안 돼요. 그 10.8%뿐이 회수를 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금융사고가 난 걸 회수를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익은 또 많이 나죠. 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익도 많이 났어요. 당연히 정치권이나 사회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은행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은행 주식은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요즘 서둘러서 하는 정책이 뭔지 아시죠? 배당. 네.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 소각해서 자사주 소각해서 주주들한테 주가를 좀 높여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은 이 두 가지 점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은행주들은 이미 경남은행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이 지금 아마 700억 이상 아마 그 PF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회수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도 특히나 은행은 신용을 갖고 사는 기관인데 신용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은행주가를 보실 때는 배당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러니까 은행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금융 관련 주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은행주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사실 사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태들이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 은행권들이 이제 지주 회장들이 좀 계속 바뀌고 있는 네. 상황인데 정신들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행들이 본인들의 이익에게만 급급했지 실제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사실 소비자 보호 정책에는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거기다 사회 공헌도 정말 등한시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은행권들은 좀 질타를 좀 강력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사고는 왜냐하면 서로 봐주기 문제가 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사고가 안 나려면 완전히 그 위험을 리스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또 감사 시스템도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해서 절대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가까운 친구가 외국계 은행에 있는데 휴가를 갔더라고요. 휴가를 왜 갔냐 그랬더니 15일 휴가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일 휴가라는 게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는 15일 휴가를 가면서
그 본인의 서랍이나 네. 컴퓨터의 비밀번호 다 열어놓고 그 오픈 시켜놓고 가라. 그러니까 네. 강제 휴가를 보내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고객을 상대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을까봐 네. 그것을 본인 동의하에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막 불시에 그런 휴가를 보내서 한 2주씩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꼭 그 인격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만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가 사고 칠 생각을 안 하겠죠. 이번에 경남은행 사고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우리은행 사고도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6, 7년씩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만 검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체크를 했다고 하면 네.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서는 또 물론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나겠지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빈번하지 않고 나더라도 크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중요 포스트를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그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렇지 못해요. 왜? 노조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이거 인격 모독이다. 인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사실 그 문제를 떠나서 사고 예방을 해야지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고 금융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은행권이나 금융권은 뭐가 생명이죠? 신용과 네. 약속이 신뢰가 생명이 보시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기관에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결국 이 그 횡재세 이야기 나오는 것 네. 은행권 스스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네, 신뢰 회복이 먼저일 텐데 어떻게 좀 나아갈지를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은행주도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요. 사실 성장률 하향이 되고 있으니까 또 좀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어주적인 성격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은행주에 대해서 저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자, 은행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주를 말씀을 네. 드리면 혁신적인 경영과 영업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혁신적인 경영이라는 것은 그냥 그 예금하고 대출의 예대마진 차이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먹는다는 예대마진 차이만 수익을 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은행에서 IB 역할, 투자은행 역할도 같이 하면서 과연 국민들이나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소비자 보호도 하면서 제대로 금융을 통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혁신적인 경영과 영업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금융주나 은행주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뭐냐? 과연 이 금융기관들이 혁신 경영을 하고 있느냐, 혁신적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우선 정책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한번 쭉 봤더니 네. 증권사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배당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뭐 네. 삼성생명이나 하나금융지주 뭐 DB손복, 삼성화재, 기업은행, 뭐 삼성증권 이런 금융기관들을 많이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린 것이 철저하게 그 리스크도 잘 관리하고 내부 통제도 잘 하면서 또 혁신적인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 경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은행업으로 지금 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뭐 은행주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금리 시대가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미국도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물가 인상도 아마 오늘 보니까 3.6% 금년 예상하고 있고 네. 내년 하반기 2%대 예상하면 당연히 내년 하반기 때쯤 가기 시작하면 그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은행도 당연히 수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행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ESG 경영, 네. 고객 사회 공헌에 너무 그동안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문매를 맞고 있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이제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성장에 제한이 걸리진 않을지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이번에 그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네.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대부업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은 이제 서민금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은행들이 정말로
상생 기금이라도 모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일정에서 이 징벌적 이 횡재세 말씀드린 게 네. 약간 그런 기금을 모아서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은행을 뭐 소규모 은행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불법 사금융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대출도 능력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네.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러셨잖아요. 그 연끌하지 말라. 네. 특히 젊은 분들 금리 높아지고 있는데 연끌해서 대출로 뭐 집 사고 뭐 소비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나친 대출은 결국은 그 독이 됩니다. 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민금융을 보호한다고 할 때 건전한 소비를 하신 서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대출 불법 대금 막으면서 대출 플랫폼들도 좀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좀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고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은행권들이 좀 힘을 모아서 그 대출 플랫폼에서 서민금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면 네. 은행권들이 이렇게 그 목매를 맞을 이유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권들이 사회공헌 ESG 경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